네, 해병대, 육사, 한미일 관계. 아, 정말 요즘 들어서 끊이지 않고 이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아유, 그러게요. 항상 바쁘셔서 그런데 네. 앞으로 자주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아유, 그러겠습니다. 네. 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문건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문건을 보게 되면 수사 결과가 번복이 되었던 7월 31일, 즉 최상병에 대한 사망 사건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수사 결과가 번복이 되었던 이 최상병 상병에 대한 7월 31일 아침 대통령이 화냈다, 국방부 장관 연결했다, 어쩌죠 이제 요 얘기인데요. 요거 네.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 문건이 이제 한 8월 5일에서 6일경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초기죠. 네. 예,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거를 국방부 검찰이 탈취해 오고 네. 불과 2, 3일 된 얘기고, 이때 이제 박정훈 대령이 항명 수괴죄로 그렇죠. 집단 항명 수괴죄였어요. 네. 막 입건되던 시기에 바로 작성이 된 거니까 아마도 기억이 유실되기 전에 서둘러 정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를 박 대령이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하니까 군 선배들이 네. 더 어떤 주변 정황도 더 취재하고 해가지고 추후에 변호인 선임에 대비해서 만든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안인데 네. 상당히 길어요. 그 사건의 전모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최대 의혹으로 가졌던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네. 7월 30날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결제한 서류를 31일 날 뒤집고서 갑자기 이첩 중단을 지시하게 만들었는가. 이게 국방부 장관은 제가 그때 확신이 있어서 결제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바꾸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안 맞아요. 네. 뭔가 배후에 큰 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그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정황을 정리한 문건에 보면은 네. 7월 31일 날 대통령이 안보실에 국방비서관한테 국방현안을 아마 제가 보기엔 수석보좌관 회의 같은데 거기서 보고를 받았나 봐요. 각 네. 부처별 쭉 현안을 정리해서 보고하는데 대통령이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죠. 경로했다고 나오죠? 네, 경로했다고. 네. 그러면서 아니 사단장까지 혐의 대상으로 이첩하면은 그러면은 사단은 누가 지휘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부터 난리가 났어요. 국방부 장관, 법무관리관, 국방부 네. 차관 다 동원돼가지고 해병대에 아주 파상적인 공세를 했거든요. 이첩하지 말고, 이첩하더라도 혐의 대상, 혐의자, 죄목 다 빼고 줘라. 네. 이렇게 되니까 네. 해병대는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날벼락을. 그런데 이제 그때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사실은 대통령이 오전에 회의에 때 화를 많이 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통령 발리 국정농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최수근 상병의 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경위를 박정훈 대령이 조사를 했어요. 네. 본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누구누구가 잘못했고 누구누구가 어떤 과실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8명에 대해서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이 있으니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 장관 도장까지 받고 해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다 다 결제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발표가 딱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게 번복이 되면서 보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이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는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죄까지 적용을 받게 됐는데 그 배후에 혹은 그렇게 하게 된 핵심적인 사안의 요점의 핵에 대통령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 얘기예요. 문건을 보면. 그리고 예. 그거를 박정훈 대령이 미리 작성해 놨다는 거죠. 본인이 작성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구술을 하면 이제 법적인 어떤 걸 따져서 경과도 다 정리하고 변호사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 선배들이 작성했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작성했대요. 어쨌든 이 사건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문제가 되게 되고 외압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적은 게 거예요. 설명이 깔끔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왜 이랬을까가 다 설명이 되는데, 그렇죠. 그저께 국방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지시를 국방부에 또 재차 전달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이런데 이제 빨리 이첩 중지시키라고 한 당사자는 네.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장관한테 지시라고, 안보실 차장은 여기 차관급이거든요. 뭐 국방부에 또 저기 그 뭐 수사 자료 가져와라. 심지어는 수사 착수 단계에서는 수사 계획서도 가져와라. 이런 지시를 다 한 당사자가 또 임종덕 2차장인데 그래요? 미리 그렇게 다 감시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즉시 대통령한테 그때 보고가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것도 시기를 놓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다이렉트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미리 그 국방보좌관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임종덕 2차장이 현안을 보고 받았고, 그래서 이첩된다는 그 동향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던 것이죠. 네. 매우 빠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엎어버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불과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 설명이 돼요. 그렇죠. 예, 7월 20날부터 수사를 들여다보려고 그랬다. 네. 그다음에 30날 결재가 끌려고는 수사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사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관심을 보였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사단장 구하기예요. 그러니까 해병 일사단장. 사단장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예. 요점이었어요. 아주 사단장을 찍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단장은 윤석열한테 매우 특별한 인상을 남긴 군인이에요. 그래요? 무슨 왜 상관이길래? 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네, 내느냐? 네. 작년에 그 폭우가 엄청나게 내렸을 때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갇혀서 못 나온 일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날 신림동 반지하방에 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위기에 몰렸어요. 그때 되게 여론이 안 좋았죠.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뉴스가 이걸 다 덮어요. 그게 그 해병 1사단이 포항 일원에서 이 해병대 자산에 상륙돌격 장갑차가 있는데 이걸 동원해서 물바다를 헤치고 수해 구조를 하고 피해 복구하는데 대활약을 했다고 언론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포항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음식점 가서 또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시고. 그 일사단장 만났잖아요. 아, 그때 해병대에서 돈 얘기가 일사단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 정도였어요. 임성근 일사단장. 일사단장. 예, 그래 그 사단장이 그때 사단장이 지금 사단장이에요. 그랬는데 올해 또 비가 온 거야. 아, 근데 이번엔 경북 예천이네. 네. 여기는 강이고 경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포항이야 이렇게 넓은 데고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장갑차가 가는 게 말이 되는데 산골짜기에 작은 강에 뭐하러 장갑차가 갑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장갑차를 또 보내면서 그걸 언론에 다 내보낸 거예요. 언론에서 엄청나게 기사를 또 써줘.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이 사망하기 전날인 7월 18일에 네. 그 장병들이 물속에 들어간 거 장갑차 사진 이런 거 신문 스크랩을 링크를 달아가지고 카톡으로 사단장한테 보고하니까 바로 댓글이 달리잖아요. 저 공보 활동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됐구나. 좋아요. 뭐 이건 뭐 누구 구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론에 사진 찍으러 간 건데 그게 좋아서. 그러니까 사단장이 또 그 전날도 현장에 직접 와서 뭐 복장을 통일해라, 경례 똑바로 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지휘자가 사단장인데 사단장이 작년에 그 영광을 다시 네. 한번 재현하려고 뭐 실종자 구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언론 그리고 방송차 봤을 때 저기 특별히 신경 써라 뭐 이런 지시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던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해병대 사령관 인사가 있는데 뭐 차기 상위 계급으로 진출하는 아주 저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게 이건데. 그런데 눈치 없는 박대령이 네. 우리 임 사단장님을 과실치사로 적시해가지고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 큰일 났군요. 그러니까 박정원 대령이 보기에는 사단장이 명백히 직접 개입했고 그런데 빈소에 가가지고 그때 최 상병 그 장례식 그 빈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저기 갔다 와가지고 저 조사가 들어오니까 사령관이 사단장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 물에 들어간지도 몰랐어. 그러니까요. 나 빈소에 몰랐다 들어가서 그러고. 네. 유족 만날 때 처음 들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세상에 지가 지시하고 사진 보고 잘했다고 해놓고 네. 지가 거짓말하는 걸 본 거예요. 박정원 대령이. 이건 그러니까 도대체 아무리 참을 이게 수가 없구나. 해병대 저 선배지만 아니 해도 너무하네 그래. 이 카톡에도 다 나와 있고 조사가 다 돼 있는데 그걸 뻔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혐의 과실치사다. 네 맞다. 이렇게 해서 넘긴 사실은 거예요. 제일 혐의가 많다. 제일 혐의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보고 아니 나의 임사단장을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여기서 그 경찰로 그게 넘어가도
이첩 서류가 넘어가도 사실 경찰 수사에도 또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단장 얼마든지 빼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첩을 막았을까? 그거는 죄목이 명시돼서 경찰로 서류가 넘어가는 순간 1사단장은 정상적 지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직 해임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막으려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장관이 결재할 때도 이미 그 박정원 대령의 수사 이첩 서류에 결재까지 다 해놓고 이거 내가 최초로 폭로하는 건데 지금 그 저기 15분간 저 다 나가 있으라 그러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국방장관하고 별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예, 그때 서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때 해병대 사령관이 보고한 게 보직 해임 시키고 후임자는 누구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까지 다음 나왔는데 후보자 사단장 직무대리까지 보고했어요. 국방장관은 다 그렇게 오케이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단장 그 직무대리까지 정해놓고 보직해임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실은 보직해임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보직해임된 군생활 끝이거든요. 저 수사와 관계없이. 네. 예. 그래서 군은 저기 불명예스럽게 보직해임당하면 사령관은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던 거죠. 보직해임을 막으려고. 보직해임을 막으려고 사단장의 보직해임을 막아준 거야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후임자까지 다 정해놓은 걸 뒤집은 거죠. 어머나. 이 사건의 진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박정훈이 눈치가 없었고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좀 이상하게 처리를 했다고 보겠네요 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선 국방부가 괘씸한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렇게 일 처리를 했으면 장관이 지급좀 나서서 제가 그때 결재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는 저 사단장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막상 국방위가 열리니까 제가 그때 확신이 없이 결재를 했어요. 또 뭐 법무관리관은 뭐 전환했는데 압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가 살려고 지금 국방부 수뇌부가 이러니까 용산은 더 화가 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마 제가 분명히 예측을 하는데 이번 가을 겨울에 개각 때 국방부 장관 100% 잘립니다. 100%. 그래서 지금 흉상 가지고도 이렇게 과잉충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것이지 그래. 저기 뭐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부의 압력으로 육사의 흉상을 제거하는 건데 국방부 장관이 이것도 우물쭈물 아니 공산주의자 저 흉상 철거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말을 좀 조금 애매하게 하죠. 애매하게 그분의 독립영웅은 인정하되 뭐 있고 그래. 국방위에서 흐리멍텅하게 답변하니 지금 용산이 엄청나게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또 압력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국방부가 부랴부랴 1,800자에 달하는 입장문을 새로 냈거든요. 네. 여기에 홍범도 장군의 좌익 경력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역사 전쟁에 국회 가서는 제대로 답변 못하고 뒤늦게 뛰어든 거거든요, 이게. 그 얘기 제가 항상 좀 이렇게 이따,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이 사단장 얘기와 우리 박정훈 대령 얘기 잠깐만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 해병대 결과적으로는 이 사단장 빼라는 지시를 멍청하게 이건 멍청하단 말은 제 그냥 수사입니다. 그냥 잘 못 알아듣고 지시를 못 지켰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명죄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전화하고 막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어? 너네도 같이 집단 항명이야.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항명죄가? 근데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라요? 항명죄가? 그러니까 이런 걸 최대치로 해석해도 지시불이행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지시불이행. 그런데 항명은 지시불이행은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 안 한 건데 항명은 지시에 정면으로 반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적극적으로 이게 반기를 항명인데 들고, 예. 이게 전시에는 사형까지 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평시에도 불구속 수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 구속 작전까지 다 짜놨어요. 어머나. 그랬는데 그래서 첫날 수사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때 국방부 검찰단에 가서 진술하던 중에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는 지시했는데 박 단장이 항명을 했다. 이 입장을 발표하게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죠. 세상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못 갔고 왜냐하면 여론도 너무 안 좋고 사실관계가 명백하니까. 거기에다가 수사 거부한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 피해가는 법적 대응을 했고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이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국방이 나와서 해병대 사령관이 맞습니다. 나 청와대 안보실 차장 전화 받았습니다. 수사계획서 내놔라 이런 거 전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옆에서 듣고 있다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조작해 주시기 왜 저래?
아니 그때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문자로 압력을 행사했던 그분은 차관은 네. 나 그런 적 없다 또 이랬다가 아니 또 발표고 법무관리관 유재홍 법무관리관도 지가 압력 넣어놓고 지가 하고 그래서 어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네. 그 외압을 받은 녹음 파일을 검사 앞에서 재생하겠다고 어제 첫 소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놨던 거예요. 야 대단하다. 박대령이. 그래가지고 녹음 파일을 까고 이거 녹취를 공개한다고? 이거 재생 버튼을 눌렀어. 자 들어보셔. 딱 누르니까 검사가 잠깐 중단. 재생하지 마. 안 돼 이거. 이거 재생하는 순간 이제 막을 방법이 이제 없죠. 뭐 진술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황급히 바꿔가지고 어제 결국은 그 녹음 파일 재생을 안 하고. 그랬는데 재생하겠다 들어봐라. 그랬는데 안 돼. 야, 대단하다. 하지 마. 이렇게 된 거 어제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대령이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진짜 치밀하네요. 이 사건에서 용산의 최대 실책은 박대령을 잘못 박대령한테 시킨 봤다. 거야. 내가 보기엔 박정훈 대령한테 그 조사하라고 시킨 게 제일 잘못이네요. 아니, 근데 그때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아이고. 수사권을 조사본부 국방부가 가져가고 합법적으로 그럼 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뭐 다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찍어 누르는데 박대령을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박대령이 나 모든 걸 공개해야 된다 생각하고 KBS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 나갔으면 정말 완벽하게 혼내줘야 되는 건데 여론이 무서워서 혼내지도 못하고 견책 그냥 방송 왜 나갔어? 이러면서 견책 하나 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압력 넣은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요. 다 도망가고 비리비리하고 영혼 없는 국방부 장관이 이거 수습하려니까 무슨 똥매랑 강아지 맹기로 낑낑거리가죠. 그러니까 영산에서 보면은 이런 더 열받고 지금. 그러니까 일 처리를 못하는 거죠. 아니 이거요. 앞으로 일주일 안에 모든 진실 다 밝혀집니다. 저 녹취 파일도 있겠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 안보실에서 전화한 거 이제 다 나오겠다.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혹시 녹취록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박대령의 자기 생존의 카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거 뭐 이제 검찰단 수사 시작되잖아요. 다 밝혀집니다, 이거. 세상에. 자, 결국 지난달 18일 세상정 사건 발생하고 한 달 넘었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과 발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앞으로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또 의원님 보시기에 그래도 일주일 안에 어차피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다. 이미 다 그럼요. 공개가 된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그럼요. 10년 전에 윤석열 검사 사례와 비슷하죠. 뭐 그래요? 이제 저기 국회에서 부르면 박정훈 대령 나가 증언 다 할 거고. 그때 뭐 사람의 충성하냐 어쩌죠 그거요? 그렇죠.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이었는데 똑같이 당해보라고 똑같이. 네. 자, 일단 일주일 안에 정말로 정확한 게 좀 정리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홍범도 장군 얘기 아까 네. 국방부 장관이 또 뭔가 좀 해보려다가 잘 안 되는 상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육군사관학교 앞에 있는 사실 이게 국방부에 좀 이전하면서 거기도 네. 흉성들이 다 글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된 국방부하고는 관계없고 네. 2018년에 그러니까 18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독립영웅 5명 네. 이분들이 뭐냐면은 육사 정신에 맞게 항일 무장 투쟁이나 신흥 무관학교 이런 설립에 육사 정신에 좀 걸맞는 독립영웅 5분에 대해 가지고 육사 교정에 그 흉상을 설치한 거예요. 네, 2018년도에.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제막식에 생도들이 모이고 외부 인사들 와서 성대하게 제막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 육사의 뿌리가 그 신흥 무관 학교로부터 내려온 그 항일 네. 무장 투쟁의 정신적 뿌리가 있다. 누가 그거 반대했습니까? 다 박수 쳤지. 네. 그랬던 건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이라는 일련의 그 이념 전쟁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네네네. 이 사태가 불거진 겁니다. 멀쩡했던 흉상을 이제 치우라 그런 거예요. 네.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 그 동상을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또 이제 거기서 또 부인하더만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아니 뭐 다 발표해놓고 나중에 또 검토 중이라 그래 보니 황당한 게 저 5개 형상을 5분의 흉상을 다 철거하고
그 육사에서는 백선엽 장군 농상 세우겠다고까지 그랬어요. 했다가. 이게 지금 육사는 온데간데 없고 국방부가 전면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뭐 그 5분 중에 이회영 그 선생, 네. 그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죠. 설립한, 예. 예, 이분 거는 놔둔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래서 저기 뭐냐 다음에 또 어제 나온 새로운 버전은 뭐냐면은 홍범도 장군 저 것만. 홍범도 장군 것만 핀셋 이전을 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교장에 하나만 끄집어내는 난리가 났어요, 거니까 난리가 이제 지금. 예. 그러다가 어제 오후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검토된 게 없고 검토 중이라고 또 그래요? 바꿔요 아무것도 말이. 검토된 게 없대요. 네, 이제 또 갑자기. 또 바꿔. 그러니까 이제 검토 중이라고 또 바뀌거든요. 몇 번을 바뀐 거냐.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용산에서 또 개입 들어오고 또 개입 들어요. 그때 맞춰가지고 그냥 강아지 마냥 쫓아다니니까 이게 도대체가 저 소신이 있는 건지 뭐 검토를 한 건지 알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국방부 청사 앞에도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철거를 검토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다가 같이, 예, 이것도 검토예요. 검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철거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필요하면 검토하겠다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반응이 그러니까 검토를 검토하신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 대변인이. 검토를 검토한다.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해군에 1,800톤급 잠수함에 홍범도 함이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검토 이러니까 해군 공보장교가 옆에 서 있다가 이제는 못 참겠거든. 그래가지고 공보실장이 그랬죠. 딱 나서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군은 그거 검토할 계획이 없고 바꾸는 거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딱 잘라 얘기하니까 둘이 말이 달라.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어제 기자실에서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가 뭔지 뭐 독립영웅과 국군의 정신이 뭔지 뭐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아까 5분의 그 독립영웅 흉상 중에 이범석 장군 같은 경우는 그분은 초대 국무총리자 우리 정부 수립 이후 국무총리도 했고 국방부 장관도 하셔가지고 이분이 한국의 국군 창설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군 창설의 그 주역까지 없애는 걸로 처음에 했다가 이제 판이 이상해진 거죠. 아니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국, 독립, 뭐 정부 수립 이런 데 기여는 이거 싹 빼고 이제는 항일, 독립운동한 그 자체를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독립운동 싫다는 거예요. 그게 뉴라이트 세계관이죠. 아니 어떻게 독립운동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아니 뉴라이트에 의하면은 안중근, 윤봉길은 테러리스트고 그다음에 일본이 그 수탈해 간 건 수탈이 아니라 우리가 수출한 거고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그거는 산업 정상적인 어떤 거 노동력 제공이자 임금 받고 한 거고 네. 성매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가 독립운동사 위주로 써여져 가지고 잘못 기술된 거라는 거거든. 그게 과장됐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한테 식민화란 말도 안 써요. 와가지고 근대화 시켜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네. 뉴라이트인데 네. 그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 유튜브가 완전히 대통령을 에워싸버리니까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저게 다 거기서 나온 맥락이지 이게 뭐. 그럼 지금 이 뒷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운동 역사 자체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지역적으로 빼고 무슨 독립운동으로 나라가 독립했냐.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켜 독립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육군사관학교가 네. 한국군이 지금 일본 자위대 이중대가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가 네. 일본 자위대 이중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되게 생긴 거지. 그래 우리 군이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거 뭐 하는데 써먹는 군대입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요즘 갑자기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옛날하고 다른 평가를 막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거 플러스 신원식 의원, 네. 홍범도 장군은 소련 군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6.25 전쟁을 지우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때는 저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하려니까 소련과 협력을 해야 됐고. 그리고 그때 좀 도와달라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한 거 그때가 아니에요? 19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1917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볼셰비키가 뭔지 뭐 소련 공산주의가 뭔지 그냥 신생 국가가 출현한 거예요. 신생 국가가 출현해서 네. 그 레닌하고 스탈린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간 이유가 저 독립운동 도와달라. 네,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러면 소련 공산당하고 거기서 협력해가지고 하지 그러면 그때 소련이 또 연합군 그렇죠. 쪽에 속해 네. 있었고 네. 그러면은 뭐 미국이 소련하고 같이 싸우는데 그러면 같은 편이라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어떤 북한 정권 수립 또 뭐 이런 어떤 거 뭐 6.25 남침 이런 거 상상도 못할 때고 또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독립운동이라 그러는데 그때 자유경제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시장 경제가 뭔지 이런 얘기를 연해주에 그 우리 동포들 고려인들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나라도 독립 안 해가지고 지금 나라 잃고 이 서름을 겪는데 아니. 무슨 소리?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서원이 2번 됐잖아요. 이분에 네.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도 호적을 만들어줬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거 네, 다 이분이 만들어가지고. 1946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멀리서. 우리나라에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유해를 원래 모셔오려다가 계속해서 이제 실패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지금 다 뒤집어 엎고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거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어떻게든 지금 공산 전체주의와의 이념의 판으로 이 나라를 갈라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런 이게- 목적을 가지죠? 왜 그런 목적을 가져야 돼요, 대통령이? 왜 그러냐? 네. 우선은 신념화되어 있어요.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도덕적 이원론이에요. 성과 악의 투쟁으로 세상을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네. 우선 이렇게 해서 손해 볼 게 없어요. 본인은. 그리고 총선 전략으로 2030을 땡기는 전략이에요, 이게. 네. 전에는 젠더 갈라치기로 선거에서 재미를 봤거든. 네네. 이번엔 이념 갈라치기인데 사실 그 우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 편들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잘 지내자는 놈들은 그놈들 편이야. 이렇게 이제 나라를 갈라치게 하면 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2030한테는 이게 반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부분도 갈라치기에서 내가 대선 때 재미 이미 봤잖아. 네. 특히 2040 남성들. 근데 거기에 구미에 딱 맞는 이슈가 뭐냐고. 이러니까 보면은 어쨌든 북한을 지렛대로 한 어떤 이념 갈라치기. 이거 매우 좋은 전략이거든. 중요한 게 공적을 만들어놔야 돼. 그 공적을 만들어놓고 우리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쟤를 한번 공격합시다. 이러면서 같이 연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같은 편이라는 의식이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지금 북중러가 지금 특히 북한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나쁜 기사 계속 혐오 기사 네, 나갈 네, 거고. 네. 이게 다 같은 맥락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정권의 생존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하나의 생존 전략이자 또 어떤 자기 몸부림이고 네. 출구 찾기입니다. 사실 국정 지지율이 항상 30%대에다가 뭐 개혁이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뭐 하나 연금개혁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과는 안 나오지 경제는 추락하지 국민들한테 욕만 먹지 이런 상태에서 총선은 다가오지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그게 자기 생존 전략을 이기게 구사하는데 그 출구가 바로 이념 논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 관계를 확실히 하고 북중러는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만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념에 골병 드는 거예요. 우리 골병 드는 겁니다. 이제 이거 중국하고 이제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네. 통상 산업 현안 하나도 처리 안 되고, 거기에다 무역은 그냥 맨날 죽쓰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그랬잖아요. 이념이 중요한데 왜 이념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냐. 아니 그러니까 이념을 갖다가 논의하면은 그 이념에 맞는 비전이 나오고 그걸 갖고 사회를 통합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념은 이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 사람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만들고 네. 편을 가르고 네. 이러는 어떤 그 나쁜 기능으로서의 이데올로기지 이게 어떻게 이념입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북한도 사실은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면서 미사일 발사도 계속해 물론 실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러다가 우리나라 전쟁 나겠다 이런 걱정이 지금 밑에 깔려 있어요, 솔직히.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강대국 정치의 시대고 네. 이게 큰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큰 전략의 그레이트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네. 큰 판이 있었기 때문에 소소한 국지전의 가능성은 오히려 많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줄어들었어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 생존의 외적 조건이 극도로 악화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그 생존과 번영은 한민족의 생활권이 넓어짐으로써 우리가 대륙으로 가고 중국, 러시아로 진출하고 하면서 우리의 스케일이 커져 왔거든요. 네네. 그게 우리를 지금까지 진보와 발전의 길로 인도해 네. 간 것인데 지금의 양상은 다시 그게 좁아지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다 쫓겨나오고 있고 러시아는 못 들어가고 이런 어떤 북한은 완전히 걸어 잠갔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갇혀버리는 건데 이때 1930년대 히틀러가 레벤스타움 그러니까 독일인의 생활권이 작아졌다는 인식에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파시즘과 침략 전쟁이에요. 예, 나치즘으로. 예. 예. 그러니까 작은 유리병 안에 이렇게 가둬버리게 되는 사고인데 이러면서 우리 스케일이 이제 제한되고 상상력이 결박당하는 거죠. 예. 이런 양상이 이제 내전의 어떤 그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빠져들어가가지고 됐는데요. 예. 와, 우리 2탄, 여러분 2탄 기대하십시오. 뭐 계속됩니다 이야기는. 네, 계속, 계속해서 또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